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죠? 중동에서 드론 공습이 발생하고 불과 며칠 뒤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10배에 달하는 세금을 두드려 맞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미국 최고 명문 경영대학원들은 학생들한테 학비를 반값으로 깎아주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맞아요.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 청취자 여러분은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방대한 기사와 분석 리포트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요. 사실 이 세상은 극도로 예민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이더라고요. 그렇죠. 중동의 그 불안정한 정세가 저 멀리 캘리포니아의 세법을 흔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충격파가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환율,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공간의 가치까지 완전 몽땅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흐름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그 뉴스 이면에 숨겨진 자본과 공간의 대이동, 그 숨가쁜 톱니바퀴들을 아주 낱낱이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할까요? 당장 거시경제라는 그 거대한 압력솥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는 물가라는 불이 진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4월 PPI가 전월 대비 1.4%나 오르면서 무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랑 화물 운송비가 직격탄을 맞은 경과입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의 배상 없는 종전은 없다 이러면서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일부러 장기화하려는 뚜렷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글로벌 에너지의 목줄을 딱 쥐고 자기들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물가가 튀어오르고 이라는 에너지 공급망을 막 위협하고 있고 한국 원달러 환율은 지금 5주 만에 최고치인 1,490원대까지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상황이 좀 심각하죠.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아니 도대체 왜 미국이랑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까? 물가 급등이 오히려 하락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많던데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건 약간 거대한 신기루 아닌가요? 그게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극소수의 아주 안전한 피난처로 돈이 맹렬하게 대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피난처로 대피를 한다고요? 네, 지금 미국 S&P 500 지수 내에서 상위 10개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무려 39%에 육박합니다. 이게 과거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심각한 쏠림 현상이에요. 와, 39%요. 진짜 그들만의 리그네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가 막 녹아내리니까 투자자들은 확실한 미래 성장이 담보된 독점적 기업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TSMC 같은 AI 반도체 섹터로만 전 세계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본 증시 역시 엔저 현상 때문에 실적이 확 부풀려진 수출 대기업들이나 특정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지수만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자본의 극단적인 편식 현상이네요. 근데 그 확실한 피난처라는 AI 반도체조차도 국제정치 체스판 위에 되게 위태롭게 놓여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아주 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외교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방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대동하고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뭐 항공기, 소고기부터 대우 세일즈까지 언급하면서 시장 개방해라, 무역 장벽 철폐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던데요. 사실 그 방문의 본질은 단순히 물건을 좀 팔아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을 미국한테 유리하게 쥐고 힘들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선언이죠. 굳이 AI 반도체 수장을 또 데려간 이유가 그거군요. 네, 미래산업 패권을 쥔 기업 수장을 대동했다는 건 그 거대한 중국 시장을 지렛대 삼아서 무역 규칙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압박인 겁니다. 그렇게 강대국들이 각자 이익 챙기겠다고 공급망 무기화하고 관세 장벽 높이면 결국 그 비용은 전 세계 기업들 생산 단가에 다 얹혀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공급망 교란으로 비용 오르는 것도 막막한데 설상가상으로 제도적인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바로 캘리포니아주 세금 법안 AB 1790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던 게요. 좀 황당한 법안이긴 하죠. 네,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번 돈에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글로벌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겠다고 하던데 이게 통과되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낼 세금이 지금보다 10배가 늘어난대요. 네, 무려 10배요. SK나 현대차, LG 같은 우리 수출 기업들도 전부 사정권에 들어갔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계산법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이른바 세계통합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인데요. 식당 영수증으로 비유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아, 영수증이요? 네. 예전에는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라는 거대한 식당에서 엄청난 메인 요리를 먹고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서는 가벼운 에피타이저만 먹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캘리포니아는 딱 그 에피타이저 값에만 세금을 물렸거든요. 뭐 당연하죠. 거기서 먹은 거니까. 근데 이 법안은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너희 글로벌 식당 전체에서 먹은 그 총 영수증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너희 회사 직원이나 자산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전체 영수증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와,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막대한 주 정부 재정 적자 메우기엔 진짜 아주 매력적인 그물망이겠지만요. 한국처럼 해외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국가의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치명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제품의 가격표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소비자한테 전가하겠네요. 네. 지정학산 위기로 운송비 오르죠. 캘리포니아 같은 큰 시장에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럼 기업은 어떻게든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거시경제 압력솥이 진짜 임계점을 향해 끌어오르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렇다면 이 살인적인 압력솥 안에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하고 있을까요? 이번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기업들의 극단적인 생존 갈림길이 딱 보입니다. 네, 저도 그거 봤어요. 팬데믹 시절에 완전 비대면의 상징으로 엄청난 돈 쓸어 담았던 배달앱들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 거기면 영업이익 급감하니까 알리바바나 우버 같은 곳에 8조 원 규모로 회사를 서둘러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반면에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인 K조선 3사나 항공업계는 정반대로 미친 듯이 몸집을 불리고 있죠. 맞아요. H&M 같은 해운사는 중동 홍해 사태 때문에 노선 멈추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오히려 조선업은 사람을 20%나 더 뽑고 있거든요. 이 엇갈린 운명의 결정적인 원인이 대체 뭡니까? 핵심은 팬데믹 프리미엄의 소멸, 그리고 새로운 진입 장벽의 형성입니다. 새로운 진입 장벽이요? 네. 배달의 모델은 사실 저금리 환경이란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약간의 거품이었거든요.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 지갑이 딱 닫히니까 본질적인 가치 창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아, 거품이 빠지니까 민낯이 드러난 거군요. 그럼 조선업은요? 조선업은 완전 다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엄청 급격히 강화되면서 선박회사들은 낡은 배를 폐선하고 무조건 비싸더라도 LNG나 암모니아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을 발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K조선 3사가 이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기술력에서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규제가 만들어낸 강력한 독점 시장이 열린 겁니다. 아, 그래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6년 만에 기업 결합 마치고 매각 캐리어로 출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고비용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서 노선망이랑 가격 결정력을 독점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와, 완전 생존을 위한 벌크업이네요. 근데 기업들 체질 개선 전략 중에서 제 시선을 진짜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건 다름 아닌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아, 그 알맥 시스템 말씀하시는군요. 네, 보고서 보니까 현대차가 그 RMAC, 알맥이라는 로봇 훈련 시스템을 통해 모은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돼서 2030년에는 이 데이터 자산만으로 무려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거란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놀라운 수치죠, 사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아는 현대차는 원래 쇳덩어리 구부리고 조립해서 자동차 파는 그런 전통 하드웨어 제조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데이터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요. 이 알맥이 도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런 미친 가치를 갖는 겁니까?
이 부분이 AI 시대의 진정한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는 대부분 인터넷에 떠도는 수족의 텍스트나 2D 이미지예요. 글이나 그림 같은 거요? 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로봇팔이 나사 하나를 집어들여다가 각도가 안 맞아서 미끄러지고 압력 조절해서 다시 시도하고 마침내 성공하는 그 3차원적인 물리적 실패와 성공의 궤적 데이터는 인터넷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그거는 직접 안 해보면 모르는 거니까. 오직 실제 공장을 돌려봐야만 얻을 수 있죠. 현대차는 전 세계에 깔린 그 수많은 제조 행장에서 로봇을 훈련시키면서 이 희귀한 물리적 데이터를 아주 독점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똑딱한 책 GPT조차도 현실 세계에서 무거운 상자 들어올리는 방법은 그냥 책으로, 글로만 배웠을 뿐이지 직접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현대차가 가진 실물 데이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 깔린 자동차들 통해서 자율주행 도로 데이터 수집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했잖아요. 현대차는 공장의 매니플레이터, 즉 로봇팔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로봇 생태계의 운영체제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네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물리적 세계의 AI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핀란드 기업 지분 인수해서 배터리 양극재 공급망 다변화하는 것도 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완제품이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소재랑 데이터의 길목을 쥐는 자가 미래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기업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데이터랑 소재 길목을 장악하려고 든다면요.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나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금은 과연 어디로 피난가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금융시장 자금 흐름도 아주 다이나믹하죠. 제가 여기서 진짜 자료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수치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지금 시중 대출 금리가 연 6%인데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무려 40개월 만에 최대치인 41조 3천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B2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2,800선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하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러면서 포모 심리 때문에 이자를 감수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펀드에 한 달 새 220억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네, 전문가들은 보통 이걸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투자라고 묘사하곤 하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은행에 6% 확정 이자를 내면서 그 변동성 심한 주식을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인플레이션보다 은행 이자가 여러분 지갑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갉아먹는 행위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합리적 해치가 아니라 극단적인 포모 현상이 눈을 멀게 한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사실 재무적 논리만 딱 따지자면 6%의 확정 손실을 안고 빚을 내서 증시에 뛰어드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금융감독원도 이미 이런 맹목적인 비투나 해외 투자 쏠림에 대해서 되게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시장이 늘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 기현상을 추동하는 진짜 원인은 은행 이자가 아니라 바로 체감 물가의 공포입니다. 아, 체감물가요? 네, 내 월급만 빼고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가 매달 눈앞에서 막 치솟잖아요. 이걸 목격한 개인들은 예금 통장에 돈을 가만히 두는 걸 곧 구매력의 사용선고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이 공포군요. 게다가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특허 분쟁 호재 하나로 주가가 빵 폭등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로 확 물러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어떨까요? 아, 나만 뒤처지고 있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 이성적 계산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확실히 개인들의 심리는 이성보다는 공포나 탐욕에 크게 흔들리네요. 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 고래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면 거대 기관은 철저한 기계적 원칙이랑 시장 유연성 사이에서 되게 깊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 리밸런싱 논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액 250조 원을 돌파했는데 원래 목표로 한 주식 비중을 초과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익을 실현하고 기계적으로 주식을 좀 팔아치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국내 증시는? 완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겠죠. 아, 그래서 팔기도 애매하고 안 팔기도 애매하군요.
이 거대 자본이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지금 비투에 나선 개인들의 계좌가 진짜 대박이 날지 아니면 잔혹한 마이너스로 돌아설지가 결정될 테니까요. 와, 쫄깃하네요. 금융업계 내부 사열도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전통의 은행 강자인 신한지주, 시가총액을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이변이 있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산 관리에 특화된 모건 스탠리가 변동성 큰 골드만삭스랑 시총 격차를 확 벌려놓았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두는 저축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자산을 공격적으로 굴리는 투자의 시대, 자산 관리의 시대로 시스템 자체가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거대한 돈의 이동이죠. 자, 주식과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숫자 형태의 돈이 미친 듯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잠자는 물리적 공간, 바로 부동산과 라이프 스타일의 대이동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죠. 진짜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부가 매도자의 다주택 보유수랑 무관하게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아주 살짝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단 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무려 400건 가까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체 매물이 6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정책 하나에 매물이 댐 터지듯 쏟아지는 이 극단적인 반응?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퇴로가 막혀있던 다주택자들에게 드디어 숨구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인가요? 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맞게 되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최대 8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잠깐만요. 82.5%요? 10억 시세 차익을 거둬도 8억 2천만 원을 정부에 내야 한다고요? 정확합니다. 집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징벌적 비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세를 낀 채로 집을 넘길 수 있는 합법적인 우회로가 딱 생기자마자 앞다투어서 자산을 처분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대탈출이네요, 진짜. 네, 과거에는 서울 아파트 쥐고 있는 게 불패 신화였지만 지금은 세금이랑 규제라는 족쇄 앞에서 언제든 버려야 할 리스크로 전락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서울에서는 막 세금 폭탄 피하려고 아파트를 집어던지고 있는데 반대로 돈이랑 사람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지역도 있잖아요. 저 충북 청주 상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청주가 아주 이례적이죠. 지방 부동산은 지금 전부 소멸 위기라고 아우성인데 청주만 나홀로 미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아파트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더라고요. 공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이 완전히 진화한 겁니다. 예전에는 서울 중심의 거리 접근성이 무조건 1순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와의 결합도로 바뀐 거예요. 아, 직장이 가까운 게 최고다. 네, 아무리 지방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라는 강력한 중력이 발생하면 인프라랑 자본은 알아서 모여들거든요. 직장과 주거가 일체화된 직주 근접 공간만이 부동산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게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공간도 막 진화하고 있잖아요. 꼬마 빌딩 거래가 25% 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형 공간들은 아예 플랫폼으로 변신 중이고요. 플랫폼이요? 네, 예를 들어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은 토마스 헤더윅 설계로 태양광, 수열 에너지 활용하는 친환경 쌍둥이 모래시계의 랜드마크로 재건축 추진하고 있죠. 또 인천 검단에는 금융 서비스랑 주거가 완전 결합된 1.7만 가구 규모의 로열파크시티가 들어서고요. 용산 캠프킴 부지도 개발 쫙 확대되고요. 아, 그러니까 공간이 단순히 잠자고 물건 파는 곳을 넘어서 환경이랑 금융 그리고 경험까지 제공하는 거대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간이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이 말이 진짜 가장 극명하게 와닿는 상반된 두 가지 사례가 저희 마지막 자료에 남아있죠. 네, 이 두 사례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하나는 서울 한남동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 한남입니다. 이게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최고급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에 24시간 전담 의료진까지 결합된 노년층 전용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자산가들 청약 문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대요. 네, 돈이 몰리고 있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한때 막 억대 연봉 보장하는 최고의 무형 자산으로 꼽히던 미국 최고 명문 경영대학원 MBA는 지금 지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학비를 무려 50%나 반값 할인하면서 학생들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화이트 칼라의 분석 능력을 대체하면서 MBA 간판 가치가 완전 폭락한 건데 전문가님, 이 파괴적 혁신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두 가지 대비는요. 인구 구조의 고령화랑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거대한 축이 기존 자산 공식을 어떻게 박살내고 재편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산의 기준이 바뀌는 거군요. 과거에는 수억 원 빚을 내서라도 MBA라는 지식 자산, 즉 스펙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였잖아요. 근데 AI가 그 분석과 예측 영역을 인간보다 훨씬 저렴하고 정확하게 수행해버리니까 그 지식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네, 반면에 시니어 타운은요? 반면에 인간 수명은 길어지고 또 구매력을 갖춘 고령층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랑 건강을 물리적으로 케어해주는 인프라 공간은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초프리미엄 자산으로 등극한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의 시대에서 어떤 물리적 환경과 케어 인프라를 누리느냐의 시대로 자본의 목적지가 확 이동한 겁니다. 이야, 오늘 저희 진짜 방대한 세계를 관통해 왔습니다. 중동에 떨어진 드론 폭탄 하나가 운송비를 올리고 캘리포니아의 세금 청구서가 우리 수출 기업의 목을 조르는 인과관계를 살펴봤고요. 네, 다 연결되어 있었죠. 또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친환경 배를 만들거나 챗 GPT도 모르는 현실 세계의 로봇 물리 데이터를 긁어 모으면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6% 이자를 짊어지고 반도체 주식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공간의 가치는 서울이라는 간판을 버리고 일자리가 있는 청주로, 그리고 프리미엄 헬스케어 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대이동하고 있죠. 이 모든 톱니바퀴의 움직임이 말해주는 단 하나의 진실은 결국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네,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관건이겠죠.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MBA 졸업장이 AI의 등장으로 반값 할인을 하는 굴욕을 겪는 걸 저희가 방금 확인했잖아요. 반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공장 바닥의 로봇팔 실패 데이터는 수조 원의 가치로 환산되고 있고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시간과 돈, 그리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만의 개인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게 업무 스킬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영끌에서 산 부동산이든 말이죠. 과연 그 자산은 5년 뒤에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눈덩이처럼 2배, 3배로 가치가 뛸까요? 아니면 미국 MBA 학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반값으로 훅 할인되어 버릴까요? 아주 뼈아프지만 꼭 해봐야 할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서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젠가탑의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 그 힌트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깨우고 일상의 판도를 바꿀 새롭고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